네, 국민의힘 새 대표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영선의 30대 제1야당의 당대표,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이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치권에 부는 세대교체 파장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입니다. 자, 이 밖에 정치권 관심 사안들까지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당대표의 이준석, 최고위원의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김영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자, 흥행무리를 이어가던 중에 오늘 발표가 됐는데 초선도 아니고 영선의 중진 이준석 후보 전 최고위원 제1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정말 이변 현실이 됐군요. 예, 사실은 뭐 돌풍, 태풍을 넘어서서 과연 당대표에 실제로 당선이 될까라는 뭐 기대 또는 뭐 우려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당내나 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일단 대세는 결정이 됐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가 이제 관심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준석 당대표로 만약에 대세가 결정됐을 때 최고위원 라인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최고위원 라인업. 예, 그렇게 정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돌풍이 시작돼서 태풍을 건너서 지금 사실은 안정적인 이제는 안착이 이제 된 건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초선도 아니고 영선의 30대 제1야당 대표라는 게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내년 대선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선의 기쁨이나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것보다 당선 이후에 이 당을 통합과 안정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선의 기쁨은 잠시고 어깨에 눌린 그 무게, 그다음에 그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이변의 주인공이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 네. 자, 득표율이 얼마나 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결과를 보니까 전체 득표율로 보면 44%대 37%.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선 투표는 당심이 70% 반영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1%로 37%를 얻은 이준석 후보보다 좀 앞섰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59%, 나경원 후보가 28%, 거의 두 배 넘게 좀 앞서는 이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에 의해서 민심과 당심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아니면 민심 따로 있고 당심으로 결국 역전이 될 것이냐 이게 막판 관전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일반 민심 여론조사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추격했던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는 당심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70%의 반영비를 갖고 있는 당심이 제대로 반영되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한 3, 4% 정도 근소하게 앞섰고요. 민심에서 거의 이준석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를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합산하다 보니까 한 10% 이상의 차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만 저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이 당직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와 달리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의 당원들, 특히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핵심 당직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따라가야만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원으로서 이준석 후보의 불안감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민심에 부응해야 그리고 민심을 따라가는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략적 계산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조직과 오랫동안 준비했던 주호영 대표나 나경원 대표의 당심을 상당 부분 이준석 후보가 추격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핵심 당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자, 박진영 부대변인께서는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 이준석 후보의 당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두렵죠. 두렵다. 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힘이 건너지 못했던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아시다시피 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을 해줬다.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갑자기 젊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존 연령대 분들이 그대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남 당원의 편중성이라는 거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뽑아줬다는 것은 탄핵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관계없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열망이 참 상상을 초월하는구나라는 뭐 그런 것을 저는 느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이 우리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별 뭐 혁신적인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뭐 새로운 리더십이나 이런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이 세대 교체의 의미, 혁신의 의미, 또 새로운 스타의 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중진들이 당대표 선거를 임하는 전략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잘못됐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요. 중진들이 선거 전략의 실패도 저는 한몫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당 대표라는 자리가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관리자가 아닙니다. 당 대표도 야당 당 대표도 국가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야당의 대권 주자를 뽑으면 그 옆에 서면은 런닝메이트입니다. 또 뭐 만약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야당에서 대권 주자가 당선이 되면은 정권의 넘버 2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이제 대표가 대권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에서도 이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네. 물론 뭐 40세가 안 되지만 그런 지지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갈 만큼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의 선거운동을 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선거운동도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반사체로서 민주당에도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의 강을 건넌 부분이 가장 두렵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변화의 열망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관심인데 당 대표 선거인데요. 투표율이 45.3%를 기록했습니다. 이 투표율도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추격했던 나경원 후보도 당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뭐 독려를 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많이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30% 초반대의 투표율이었습니다. 항상 2012년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 당대표 선거를 했을 때 보면 당원 투표를 하면 한 4만에서 5만 정도 이상의 투표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30% 초반대 득표를 유지했던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40%를 훌쩍 뛰어넘는 당원 득표율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가를 보여주고요. 거기에는 이제 추격하는 측에서의 조직적인 동료도 있었지만 민심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민심의 변화를 부응하는 당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자발적 참여도 굉장히 늘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반영 비율보다 당심의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심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일정 정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준석 후보가 이겼던 것은 그 격차를 대폭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격차를 대폭 줄였다는 것은 예상보다 높은 당원 득표율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를 표명했던 그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한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30대 보수 정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왔는데 오늘 수락 연설에서 이준석 신임 당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른 후보께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용광로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우리가 비빔밥의 고명들을 모두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합니다. 뭐뭐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성에 대한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것이 상당한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광로보다는 샐러드 볼 속 채소처럼 비빔밥 고명처럼 뭔가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고 이게 공존해야 된다. 나 이거 자신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잘할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막판에 굉장히 그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하고 상당히 많은 그 감정 싸움까지 갔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대표로 정식 선출된 다음에는 그 같이 경쟁했던 많은 중진들과 같이 더불어서 당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과 화합이겠죠. 네. 그러면서 보면 저 샐러드 볼이라는 게 이 샐러드를 담은 접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접시 안에 다양한 야채들이 있지만 야채들이 각각의 특성과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샐러드 고유의 맛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국식의 멜팅팟보다는 한국식의 샐러드 볼이라는 것들을 지금 사례로 들면서 예. 공존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그 격렬했던 이 경선 예. 과정을 거치고 당대표가 됐던 30대 당대표로서는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 공존이라는 것이 내년의 대선을 위한 우리 당에서의 어떤 대선 후보 경선 관리에서도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나경원 후보랑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면서 결국은 윤석열에 대해서 배제를 하느니 마느니 유승민 후보를 네. 특혜를 주느니 마느니 갖고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논란들을 사실 뒤로 하는 것이 모든 대선 후보들도 샐러드 볼처럼 모여서 각자의 특성과 장점, 우월성을 다 경쟁에 붙여서 샐러드 볼이 그 안에서 고유의 어떤 통합의 맛을 보여주듯이 대선 후보 경선도 그렇게 치르겠다고 하는 저는 공정한 경선 관리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공존이라는 메시지는 네. 굉장히 적절했다. 또 하나 좀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좀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지금 보면은 오늘 내놓은 게 이게 이제 경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치르고요. 대변인단은 토론 배틀을 거쳐서 아주 공정하게 경쟁에서 뽑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안은 그게 어떻게 뭐 보십니까? 과연 예. 공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정한지 모르겠다. 예, 공정하지 모르겠다는 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샐러드 볼의 다양성, 뭐 공정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나름의 자기 강한 신념, 이데올로기가 네.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가 과도하게 이 샐러드 볼에 야채들이 다양한 곳에 소스를 과도하게 넣어버리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위험성도 분명히 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 대표로 가는 과정을 보면요 몇 번의 논쟁을 거쳤어요. 진중권 교수와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논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할당제 문제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할당제 문제가 지금 이 양반 이야기하는 이 공직의 이 선출직 방식하고 예. 지금 연동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완전 경쟁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실제로 보면 완전 경쟁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 대표가 완전 경쟁에서 자기가 저 자리에 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아빠 찬스도 작동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친분 관계 문제. 예,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예,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그리고 저기 예를 들자면은 최고위원이 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줘서 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감사하다 본인이 얘기를 그렇죠. 했고. 완전한 경쟁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예. 소수에 대해서 할당이라든가 배려라는 것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논리를 여차해서 부정하게 된다면은 저는 당내 문제가 자칫하면은 유능한 사람들만이 유능한 이야기를 하는 정당으로 흐를 수 있는 엘리트주의 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치르는 거 그리고 네. 대변인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토론 배틀에서 뽑는 거 얼핏 공정해 보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를 해주셨거든요. 당내 중진들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사이에 이제 페미니즘 논쟁도 사실은 네. 그런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남의 좌절과 분노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치인이라면 이대남의 분노만을 가지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대남과 이대녀의 공정과 통합이라는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안티페미니즘이나 페미니즘의 논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1차원적이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금방 오늘 이야기 또 강조했던 것처럼 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시험, 그다음에 예. 당직자에 대한 공개 경쟁 선발 이런 것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강조해서 아마 당 전체의 인적 충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아마 물살을 좀 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변화도 일정의 30대 중반에 영선 당대표가 됐다면
공직 후보자 선출이나 당직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새로운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 자체가 그 당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부 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 조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박진영 대변인이 한 것처럼 당 노선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보면 앞서 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체제와 연관시켜서 보면 네. 큰 의미에서 보면 개혁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저는 하나는 중도 확장론을 그대로 개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끝까지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탄핵의 강인데 이준석 당대표,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최고위원들도 보면 대부분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입니다. 예. 김지원 의원 빼고는 대부분 탄핵에 찬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당의 얼굴들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이제는 탄핵과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라는 것에서 중도 확장론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노선의 계승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 중심론입니다. 당이 자강하고 당이 변화하고 당이 혁신해서 당이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만 모든 경선 후보들이나 대선 후보들도 당으로 예.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할 것이다. 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김종인 위원장이 치렀던 방식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의 나경원 후보를 끊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이기고 결국 본선에서 이겨내는 그런 극적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의 자강이거든요. 예. 당의 자강의 근본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민들로부터 신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주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들도 더욱더 변화하고 혁신해서 중도 확장론과 당을 더 변화시켜서 국민들의 기대를 좀 더 높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부응하는 역할과 어떤 노선들에 대한 이야기도 새롭게 비전을 좀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도 확장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앞서 이제 최고위원들과의 조화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오늘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그리고 김재원 후보까지 4명이 당선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좀 강한 이미지의 그 보수 후보들도 당선이 됐단 말이죠. 중도 확장론 하는데 네. 이 당 대표하고 뭐 트러블은 없을까요? 그건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예. 능력이고 역할이고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영입했다는 뭐 딱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미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했고 홍준표 대표가 차후에 복당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 당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현진 후보 스스로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홍준표 대표의 그 노선에 동조하고 그걸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재원 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박계 이제 핵심으로 남아 있었다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재원 후보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내가 윤석열 총장한테 실현을 당했지만 윤석열 총장을 내가 먼저 모셔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에요. 네. 바로 그런 식의 변화를 분명히 감지하고 앞장서 있고요. 나머지 조수진 의원하고 정미경 의원은 뭐 정미경 의원은 과거에 바른정당에 나갔다가 탄핵에 찬성해서 다시 들어오신 분이고 조수진 의원은 뭐 가장 우리 당에서는 그 파이터로서 주포 공격수로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라인업 자체도 이준석 당대표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즘에 경선 흥행 덕분인지 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좀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빠지는, 그래서 역전이 되는 이런 결과치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바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강력한 대응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뭔가 그 재보선 이후에 민심을 다독일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뭐 조국 장관 건에 대한 이 당 대표의 사과, 그다음에 이 부동산 연루 의혹 의원들에 대한 좀 단호한 조치, 한편으로 보면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얽매였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민주당이 지금 좀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의원이 너무 많아요. 의원이 너무 많아서. 예,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외발 자전거거든요. 외발 자전거가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 서 있으면 쓰러집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가야지만이 아주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진보에 흔히 하는 논리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반성하고 조정하는 과정들만 지속해서 갔을 때 진보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이 176명이라는
초식 공룡.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기 대통령 선거가 한국 사회에서 이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흔히 아는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지면은 그냥 전무예요. 네. 대각제가 아니거든. 그럼 육식 공룡처럼 용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살쪄서 이렇게 포만감 느끼는 초식 공룡 같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제사를 도려내는 개혁들로 해서 좀 몸을 날씬하게 하면서 그 이후에는 새로운 가치는 딴 거 없습니다. 집권 전략입니다. 그럼 집권 목표, 이걸 국민들에게 다음 정부는 이런 정부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 국민의힘이 재정비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선 앞두고 의원 수가 많은 게 오히려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12명 전원에서 탈당 혹은 출당 권유를 내렸는데 지금 반발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아서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기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또 제주도의 그 오영훈 의원 쪽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주도 또 관행적으로 또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당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결정은 결사체입니다. 예. 결사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규율입니다. 약간의 좀 미흡한 결정이더라도 따라주고 그 이후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썩은 부위는 당연히 잘라내야 됩니다. 예. 약간 아쉬운 부위, 약간 살집이 잘려나가더라도 단면이 처절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억울한 분들도 이번에 좀 이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국민의힘 전대 소식 조금 돌아와서 자 이준석 당대표가 30대 당대표가 이제 나오면서 정치권의 세대 교체 바람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이다. 이제 두 분 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이런 바람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박용진 의원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다음 주에 대권 도전한다. 이미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그런 변화와 네. 혁신의 바람들이 이제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런 이제 바람이 시작이 됐던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사실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사실은 여권 내에서 3등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눈에 띄는 저는 반사 효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박용진 의원 스스로도 상당히 준비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 예. 의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성과 그 정책적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든 야든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이제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 세계 10위 정도의 국격을 가진 나라인데 왜 서구 선진국 유럽처럼 30대, 40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느냐. 정당의 혁신과 교체, 인물 교체가 왜 이렇게 더디냐에 대한 오랜 동안의 그 수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쉽지 않았는데 이번 어찌됐든 이준석 돌풍으로 시발된 이 국민의힘 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저는 민주당에게도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네. 들고 아마도 이번에 치러질 민주당의 대선 경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대선 예. 경선에서도 의회의 새로운 신진 돌풍이 저는 상당 부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 신진 돌풍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도 사실은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 하태경 의원도 아마 본격적인 정치 이제 대권선을 하면 훨씬 더 저는 그 당선 여부, 선출 여부와 상관없이 당의 변화 그리고 한국 정치의 변화에 상당한 긍정적 작용으로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내 당권 주자 앞으로 여론에서 좀 순위 변동이 있을까요? 대권 있을 주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권 예. 주자. 예. 저는 교수님 의견에 일면 동의하면서 이게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도 50세가 넘었습니다. 만으로는 49세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이 같은데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이 정치적으로 야인 생활을 하면서 방송 토론에 나와서 인지도를 쌓고 어느 누구와 토론을 했어도 지지 않는 그런 예. 토론 실력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민 앞에서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비전을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야만이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사람들에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한편으로 이 방송 토론에 출연하는 저희들도 또 한번으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결국은 뭐냐면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이제는 개방성으로 유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고 좀 이 언론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키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이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 네, 네, 팬으로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 당 대표 이제 된 얘기 가지고 계속 얘기를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년 대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경선 과정에서 버스 정류장론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야권 통합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통합을 해나갈지 굉장히 관심인데 먼저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안철수 대표와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사이에 일정한 큰 방향의 합의를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더 이상 진전이 공식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에 일정한 방향은 합의를 했지만 이게 공식화되려면 각 당의 합당 수임 기구를 공식 의결을 해야 예.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의 공식 최고위원회 의제로 올라와서 안건에서 회부가 돼서 의결을 하고 양당이 공식 수임 기구를 만들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아있는 과제를 이제 신임 당 지도부가 수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생각도 여러 가지 좀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임 이준석 당 지도부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합당이라는 원칙에 동감하고 있지만 예. 합당의 절차와 방식 또는 뭐 합당을 하다 보면 뭐 당연한 게 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당 지도부와 안철수 지도부와 사이에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선 과정에서 네.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 당대표 사이에 이제 감정적인 과거에 이제 전력이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또 개인의 과거사이고요. 예.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공과 사는 구분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합당을 예. 통해서 야당이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는 큰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공감하고 예. 있기 때문에 아마 원칙대로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선대위원장은 11월 초에 우리 당에 대선 후보가 공식 결정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 한참 먼 남은 얘기다. 이야기고요. 예. 저는 그만큼 선대위원장이나 특별한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과 지금까지의 기조를 일정 정도 유지하고 개성한다는 의미에 저는 김종인 예. 위원장과의 저는 전략적인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중도화 전략이라든지 중도화 전략의 대표적인 게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게 5월 국립묘지 가서 사과, 무릎 사과한 거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식 사과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민주화라고는 아젠다를 계속 중도로 선점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큰 방향의 중도 확장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당이 중심이 돼서 당의 후보로 진짜 다이나믹하게 컨벤션 효과를 모아서 훌륭한 사람이 선출되면 그 당의 후보의 전심 전략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승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당 중심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라는 것이지 특별한 자리를 뭐 주고 특별한 자리를 모시겠다는 의미로 좀 일면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후보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른 얘기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무게가 실려 보이는 윤석열 전 총장 행보도 관심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출범부터 윤 전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결국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건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내지는 또 명령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이제 착수를 한 건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지검장 시절일 때 옵티머스 사기 사건 이걸 부실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건 검찰총장 시절인데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가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 위증 교사 이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인데 어쨌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 거죠? 그렇죠. 이 중앙지검장 시절의 이야기는 이제 부장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과연 했었습니다. 몰랐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왔을 때 이게 감찰부로 넘기지 않고 뜬금없는 인권 감독관실로 넘긴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게 활용될 때는 기소하지 않을 권한과 수사하지 않을 권한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직권 낭용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자는 건데요. 예. 저는 이건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공수처에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한다는 일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을까? 이게 사실은 더 궁금합니다. 누가 알렸을까요? 이 상황들을? 수사 대상자가 이걸 가장 먼저 알 것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누가 수사받는다는 것을 공수처에서 공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호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1호 수사가 이로도 누군지도- 조영 교육감이 직접 본인이 수사받고 있다고 예. 이야기했던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 측이 나는 수사받고 있어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시민단체 그러니까 고발을 사법정의 한 거죠. 바로 예. 세우기 위원회에서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시민단체 통지를 해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고발한 시민단체 예. 공수처에서 당신들이 고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게 착수한다.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된 것이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한 건지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를 한 건지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을 지금 이렇게 수사하는 게 좀 적절한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이게 피해자 탄압받는다는 코스프레 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좀 그런 의심도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지 말지는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혐의는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라든가 정직 처분 과정에서 다 나왔었던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거고요.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겠죠. 그래서 수사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데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제 공식 통지를 한 상황인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난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이른바 추윤 갈등이 한참일 때에 이른바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강행했던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다 나왔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 나름대로 반박과 해명을 했고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위증모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의 권한대로 있을 당시에 일단락을 지은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해서 일단락을 지은 걸로 그때 되어 대검 있는데 부장들, 고검장들 맞습니다. 다 그랬는데 결론을 이제 예. 이걸 다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지금 공수처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이 논란의 여파에 대해서는 우리 박진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이게 악재가 될지, 저는 이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데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클 수 있었던 게 누굽니까? 사실은 추윤 갈등 아닙니까? 현직 법무장관과 현직 검찰총장이 계속 싸우면서 탄압받는 이미지가 생겼고 탄압받는 현직 검찰총장이 결국은 이겨냄으로써 스스로 사퇴하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윤 갈등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맷집이 커졌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때 나왔던 사건들 다시 재탕삼탕해서 또 한 번 들여다봐서 결국 무혐의가 되거나 또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면 김진욱 공수처장 체제도 결국은 추미애 장관과 똑같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이 비중을 더 키워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이 부분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독자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번에 공수처 수사가
윤 전 총장의 앞으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관심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문 대통령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번 공수처 수사로 윤 전 총장에게 천운이 왔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회창 씨 같은 경우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감사원장 총리로 발탁됐지만 YS를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수원 23기인 사람이 문무일 전 총장이 18기였는데 네. 5개를 떼서 파격적으로 승진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수처만의 단독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티 플레이죠. 이제 더티 플레이인데 어쨌든 윤 총장이 천운이 온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되는 분들 유형을 보면 예. 크게 이제 자기 힘으로 되는 분들 예를 들어 뭐 그전에는 뭐 MB나 뭐 아주 청계천 큰 바람이 불었고 뭐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그 당 대표하고 그전 정치 과정에서 뭐 독보적이었잖아요. 사실은 선거 운동을 예.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줬고 어허.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네,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장 같다. 윤석열 전 총장에 천운이 온 것 같다.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 듣고 왔는데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차곡차곡 파일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마당이라 이번에 공수처가 수사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오히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런 많아요. 측면도 예.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뭐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정기관의 장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정권의 뭐 예. 기획이다, 더티하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 없는 과거 자기들 정권할 때 뭐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배신, 네. 뭐 저는 사실 입에 착착 붙는데요. 배신, 배은망덕. 뭐 이런 측면들이 봤는데 예. 사실 이 공직자로서 임명된 사람이라도 자기 이 생각에 맞춰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역공의 형태로까지 나타나는 것은 저는 좀 이 금방 이야기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뭐 전통적인 의미의 배신 이런 표현들과 저는 일맥상통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 그 울산시장 하명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원전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꼭 대통령을 그 소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통령을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 배신이라는 표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가 연출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네. 송영길 대표의 발탁 은혜를 입었다. 대통령을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신이란 단어가 박진영 대변인 입에 붙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저는 은혜를 입었다, 또 배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한국 정치의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시켜주고 검찰총장 발탁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수사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해서 발탁을 한 것이지 윤석열 총장이 자기 시켜달라고 되지도 않는 실력인데 줄대가지고 무슨 읍수하고 애원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네. 것 자체가 과거에 본것이 됐던 임금의 은혜처럼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저는 배신한 용어로 우리 박 대변인은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배신의 사례를 든 게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창 당시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서 배신했던 것은 같은 당의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한국당의 현직 대통령 김영삼에 대해서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뽑힌 이해창 총리가 결별하기 위해서 YS 인형에 대한 화형식까지 하면서 배신을 예. 했다고 욕을 먹었던 거거든요. 같은 당의 대선 후보와 같은 당의 대통령 관계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그럼요. 사례가 맞지 않죠. 오히려 그 사례를 하려면 이재명 지사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만약에 결별을 한다면 배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한테 이야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그 얘가 좀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별히 뭐 덕을 본 게 없는데요. 하는 말로. 네. 예.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아직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는 사이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년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 오늘 한 인터뷰에서 사정기관 종사자의 출마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국민이 위임해준 네. 대리 권력이잖아요.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예. 그 자기가 시험 잘 봐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국민들 대신 하라고 맡겨준 건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그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그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 이거 전관예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관예우보다. 예. 네, 정관에서 이 쌓은 그 관계 가지고 변호사 나가서 돈 10억, 100억씩 버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네. 자, 최재형 감사원장도 뭐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전언이 전해지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김종민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사정기관 종사자들의 출마를 법으로 막자.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또 전언이네요. 예. 북한에는 유은 통치하고 대한민국의 야권은 전원 정치하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정기관의 장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정관예우의 상황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마 이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이게 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아마 헌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소원에서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정치권에서 정치 문화라든가 관례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례로. 그렇죠. 예. 정치 문화죠. 사실은 우리가 법률 제도로서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합의가 되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정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재선 이상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관례로서 자리 잡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좀 정치 엘리트를 키우면서 스스로가 좀 이런 합의되는 구조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정치적으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또다시 뭐 출마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권 안에서의 스스로의 어떤 문화와 예. 자정을 통해서 하든지 국민적인 여론과 눈높이 또 국민의 어떤 민심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이 나오니까 막아야 되겠다. 최재형 감사원장 오니까 막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이미 입법화돼서 공직 후보자가 나오려면 공직에 있는 사람은 90일 전에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특별하게 검찰과 판사니 뭐 이런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구분해서 1년 전에 출마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 분명히 이건 입법 자체도 불투명하고 그 입법의 결과가 뭐 180석에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효력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분들이 왜 야당 후보로 나오는가를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지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건 배신이다.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건 정관예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본질을 좀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될 일이지 이게 법으로 막는 건 좀 입법 과잉이다 이런 그렇죠. 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